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소식 지금부터 법리적으로 자세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냐, 합의된 성관계냐, 사회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무죄 판결이 났고 1심이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죠. 일단 판결문에 보면 실제 서로 간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또 위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재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범죄는 이르지 못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못 받고 있는데요. 과연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 되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좀 되묻는 그런 판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전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국민들이 봤을 때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구나, 법적으로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지사라고 하는 지위는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행비서와의 수차례 관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총 4번에 의한 피감독사 가능 혐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두를 다 통틀어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 전 대법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논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일단 위력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행사하진 않았다가 법원의 판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 전 지사 오늘 법원 출석하는 것부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서부지법에 안 전 지사가 도착했고요. 왼쪽에 여성단체 항의하는 모습. 선거 앞두고 신경 어떠신지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거 결과 무죄 예상하십니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말을 아끼면서 법원에 출석했고요. 선거 뒤에 나오는 장면도 준비가 됐나요? 볼까요? 선거 결과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께 한 말씀 없으십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력을 쓰지는 않았다.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성관계는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예를 들면 양쪽에 이제 관계자들의 관계를 보면 위력을 가질 만한 지위에는 있었지만 그 피고인이 그 위력을 행사한 증거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아니면 또는 너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할 것인가 또는 이익을 부여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명시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는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김지은 씨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위력이고 그 분위기라든가 캠프 내에 또는 조직 내에 여러 가지 거스를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관계 자체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그 명확한 어떤 인과관계까지 재판부가 좀 엄격하게 본 측면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위력을 가질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은 맞지만 그 위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김지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물리적 강제력이나 무력 이런 게 아니고 위력,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사발령 내버릴 거야라는 뚜렷한 입증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그런 거죠? 정황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정황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또 법원은 피해자의 자존감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저항을 한 흔적도 별로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그 오랜 기간 이제 같이 근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적 그 근거, 예를 들면 이 고소인 측에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어떤 거부 의사라든가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을 상대했을 때 그 호감이나 애정이나 아니면 좀 껄끄럽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식당, 피고인이 좋아하는 식당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 미용실을 같이 갔다는 부분, 이제 처음 관계를 가진 날, 이런 것들을 설시를 하면서 어떤 명시적인 저항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쾌감, 수치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증거가 없었다도
앞에 위력이 없었다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건 사실 주관적인 감정이죠. 다만 이렇게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법제에서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성범죄는 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소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성적인 어떤 결합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없었을지언정 네.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우리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거기에서는 위력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입법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문제이다라고 그 판단을 하셨고요. 네. 결국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이제 객관적인 전후 사정에 대한 정황을 보는 것인데 그 고소인 그러니까 측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걸 쉽게 말하면 자기 내가 스스로 동의하지 내린-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결합을 했다라는 그 네. 침해 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을 봤더니 지인들과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에서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네. 그런 메시지나 그 대화를 한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이 관계를 처음 가진 게 이제 4번인데 지난해 7월, 8월, 9월입니다. 그 9월 이후에 김지은 씨가 주변의 지인들과 나눈 SNS나 메시지를 보면 그러니까 9월 15일도 이제 세 번째 관계를 갖고 난 다음인데 법원이 오늘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네. 뭐랄까 가해자로 지칭한 안전지사에 대해서 나쁜 표현은 없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때 당시 이 SNS만 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네. 검찰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 삭제된 텔레그램의 대화가 네. 그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둘 간에 나왔던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그 외에 뭐 남아있는 일반적인 대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혹은 제3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제 이런 것들만 남은 걸 가지고 판결을 한 것인데 저건 조금 공정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사건이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발생한 사건인 것인데 네. 이 판결만으로 보면 직장을 다니다가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날 바로 항의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거나 결정하는 것만이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그 상사와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고 하는 특수성을 네. 좀 제대로 좀 고려가 있는 것인가라고는 좀 근데 이제 의문이 듭니다. 법원이 예를 든 것은 지금 이제 그 회사 상사와 회사와의 문제라면 그 이후에도 그 문제가 있었던 이후에도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SNS를 메시지를 계속 지인들에게 보냈다. 예. 그러니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근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그 것 회사를 같아요. 바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단편적인 메시지 한두 네. 마디를 가지고 네.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했거나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후에도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에 이것을 번복하면 그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사회에서 더 고민할 지점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들 어느 경우에 업무상 위력까지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네.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심리적인 고려 판결문에도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 저항을 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게 피해자 변론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소극적인 게 최대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포함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했을 필요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쓰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소인 측에서 이 사건을 실제로 언론에 나오기 훨씬 전에 미투라는 검색어를 굉장히 열심히 검색을 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그 정신 분석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나왔다면 이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범죄가 없었고 자기결정권에 침해가 없었는데 왜 고소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성적인 침해라고 그 심리적인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시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판부가
두 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었다고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그런 법을 보완해달라는 말로도 들리고 지금 법으로는 그때 당시에 김지은 씨가 막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었지만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의가 없어서 내심의 의사로는 정말 싫고 불쾌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네.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의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네. 이제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성적이고 정말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네. 그 고소인 측에서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항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부분은 사각지대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네. 입법적으로 해결하라. 김 이런 교수님, 흔히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남성들이죠. 아니 그러면 남녀가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내느냐, 뭐 문서로 받느냐, 녹음하느냐, 뭐 이런 뭐 아주 상투적인 논의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이 남녀 간의 어려운 문제죠. 연인 관계와는 정확히 다른 지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상호 관계의 지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김지은 씨의 상황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희정 전 지사는 누가 뭐래도 2017년도의 상황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군의 한 명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여기서 강하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관계와 네 번째 관계를 이르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김지은 씨가 저항하는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판에서 있었던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 있었던 관계의 시작점에서는 부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소극적인 부인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판부가 네.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 좀 내용들은 바뀌지 저희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봐야 할 법리적인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스위스에서 있었는데 법원이 밝히기를 김지은 씨가 신모, 전 같이 있던 수행비서였던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털어놨었어요. 네. 또 스위스 방으로 부른다, 지사가. 하니까 그 신모 씨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네. 근데 그런데도 갔던 갔던 것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을 네, 오늘 했다라고 법원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밝혔어요. 네.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갔다는 것은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던 걸로 네. 그 선회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동료이죠. 상하 관계가 없죠. 하지만 오라고 한 사람은 또 직장 상사로서 네. 또 위력적인 존재였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의 사실 가지고도 유죄로 볼 수도 있고 무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사실도 무죄의 근거로 볼 수 네.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 네 번의 성관계 말고 5번의 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은 어떻습니까? 추행 부분은 사실 기습적인 어떤 추행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습적인 부분이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럴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그 행위 자체가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애정에 기초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네. 이 정도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아주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불일치하거나 네. 정황이 조금 다르거나 이것 진술만으로는 이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은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검찰이 제출한 유죄만으로는 유죄를 내리긴 부족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몇 가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법원이 몇 가지 팩트를 언급했는데 그건 저희가 2차 피해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김지은 씨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 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어요. 재판이라는 게 진실을 따지는 과정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실은
당사자들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증거를 보고 법리를 따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오늘 재판이 남긴 과제를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캐캐묵은 어느 정도 관행들을 법원은 좀 인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대법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보면은 입법부로 공을 돌리게 됩니다. 현행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판결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러한 권력에 따른 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설시를 하고 배려하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업무상 위력의 가장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네. 판결이거든요. 항소심 대법원 가서 위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행사돼야지만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것인지 그의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네. 예. 아직 뭐 1심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들이 좀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거론된 게 검찰에서 시작한 것인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그분도 8년 이후에 세상에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사법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진관 보겠습니다. 즐거운 사진 준비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3주년인데 시민들이 2018년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갑자기 모여서 이렇게 태극기란 게 이런 데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사진 준비했어요. 네. 내일이 강복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기려야 되는 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순진무구하게 저렇게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애국심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어서 기쁘고요. 내일 하루만큼은 사실은 기쁜 하루로 고마운 조상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순간부터 진짜 태극기, 애국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가치라기보다는 조금 희화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제대로 가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태극기 앞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됐는데요. 내일 이 건국절 노란을 두고 또 어른들은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태극기 앞에서 국회 정치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김강진 전 의원, 김병민 교수, 손정희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광복절 하루 쉬고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